파트 2. 패닉의 첫 번째 한국 선교. 패닉이 내한한 시기인 1889년은 한국의 격변기였다. 1884년 12월에 발발한 갑신정변은 조청 양국 간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전통적인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3일 만에 정변이 실패함으로써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 발전시키려던 급진개혁파는 반역자로 살해당하거나 일본으로 망명하는 등 정기에서 제거되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개화라는 말조차 입 밖에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개항 이래 추진되던 개화 자강운동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천국의 후원을 받던 점진적 개화파는 의정부 중심의 전통적 행정기구의 요직을 차지하여 정변으로 인한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였다. 한편 이들 배후의 청국은 갑신정변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1879년 이래 취해오던 한국에 대한 소극적 견제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이에 일본은 1875년 수교 이후 한국에서 자신들의 기반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청국을 견제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양국 간의 대립으로 인한 긴장이 점차 고조되었다. 이러한 주변 정세 속에서 한국의 정국은 위태로웠고 백성들의 삶은 혼란에 빠졌다. 이같이 위태롭던 1889년 7월, 패닉은 한국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당시 66세였던 어머니는 그와 함께 한국에 가기를 원했고 그의 형들과 누나들은 극구 만류하였다. 결국 어떤 만류에도 패닉이 뜻을 굽히지 않자 가족들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다고 한다.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니 이제부터 아는 체도 마라.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혈육의 정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고 기필코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불타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패닉은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요코하마를 거쳐 12월 11일 일본의 중기선 오와리마루호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1888년에 내한한 미북 장로의 선교사 기포드는 내한 10년 후인 1898년에 출판한 한국의 일상에서 같은 해 캐나다의 패닉이 순회 선교사로 한국을 방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부산으로 입국한 것은 같은 캐나다인 독립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제물포로 들어오는 것이 상례였지만 패닉은 아는 이 없는 낯선 제물포보다 같은 캐나다인 게일이 있는 부산으로 입국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또한 패닉이 부산으로 입국한 것은 캐나다를 떠날 때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그는 캐나다에 있는 게일의 가족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게일에게 보낼 물품 전달을 부탁받았다. 부산으로 입국한 패닉은 게일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 선교를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즉시 내륙으로 들어가 당장이라도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 같은 그의 적극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 모든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강조하는 신앙 때문이었다. 당시 게일은 한국인 조사 이창직의 도움을 받아 일본인 거류지인 초량에 성경 보급소를 개설하여 전도 사역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패닉은 게일과 함께 서울로 가서 동역하기를 원했으나 이미 게일이 부산 선교를 진행하고 있었고 외국인 둘이서 내륙을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한데다 무엇보다 게일이 원치 않았으므로 패닉은 그와 헤어져 12월 말경 홀로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서의 활동. 패닉은 상경 직후 당시 재중원 의사로 활동하던 외류 선교사 헤론의 집에 임시로 머물렀다. 이에 대해 헤론은 1890년 1월 14일 미북 장로의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린 우드에게 보낸 선교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캐나다 한국 선교연합의 패닉 씨는 자신이 가사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정으로 영적 준비가 된 캐나다 형제를 찾아내어 이곳에 파송할 수 있었는지. 헤로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패닉이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에 크게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패닉은 그의 도움을 받다가 이전 한국연합 선교의 전임자인 하크네스 선교사가 마련한 서울의 정동집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한국 문화를 익히고 한국어 습득에 전념하였다. 서울의 정동은 왕이 거주하던 덕수궁 옆에 있어 각국의 대사관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며 활발하게 외교를 펼치고 있었다. 패닉은 나름 언어 습득에 자신이 있어 한국인 어학 선생을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빨리 한국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한국어 습득에만 몰입하였다. 이에 대해 패닉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한국의 언덕들은 내 앞에 놓인 선교 사역의 언덕을 상징했다. 첫 번째로 다가오는 언덕은 바로 언어였다. 다행히도 이 언덕은 너무나 커서 그 뒤에 있는 보다 무서운 언덕들을 가려주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첫 10달 동안 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각종 교과서와 지침서들을 탐독했다. 그러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억력만큼은 자신이 있었기에 전혀 뜻모를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책의 두 쪽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복해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했으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다가는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패닉은 1911년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한국 선교를 돌아보며 한국 선교를 위해 넘어야 할 3가지를 언덕에 비유하여 제시했다. 패닉이 한국 선교사로서 넘어야 할 것들을 언덕 혹은 고개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라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패닉이 제시한 언덕은 바로 언어의 언덕, 관습의 언덕, 사람의 언덕이다. 패닉이 내한 초기 서울 생활에서 직면했던 첫 번째 언덕은 언어의 언덕이었다. 그런데 그 언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빨리 복음을 전하겠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언어의 언덕을 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패닉은 한국 생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어 학습에 몰입하여 무조건 외우는 방법을 택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피나는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언어 학습에 진보가 없자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여러 선교사와 다른 외국인들의 조언을 뒤로한 채 학습 방법을 바꾸기로 한다. 즉, 외국인이 몰려있는 정동을 떠나 한국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송천에서의 활동. 패닉이 한국인과 함께 생활하며 어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1890년 가을쯤으로 그의 나이 27세 때이다. 그는 장로교 사경에 참석을 위해 잠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장로교 조사 서경조를 만났다. 패닉은 서경조를 어학선생으로 고용하고 그를 따라 한국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황해도의 송천으로 이주하였다. 서경조는 패닉의 어학선생이 된 경위와 송천으로 떠나게 된 이유를 35년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해 서울서 또 사경을 하는데 서울 사람과 장현 사람과 의주 사람이 모여 한 달 동안 공부를 한지라. 마치기 전에 침례회 목사 편육을 수차 상종하니 이 사람의 성품이 이상하여 어학선생을 자꾸 가라더니 필경 선생을 얻을 수 없는지라. 하루는 울며 말하기를 나는 어학선생을 얻을 수 없어 말공부를 못하게 되니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며 비감하여 하는지라. 이에 나와 의논하고 송천으로 같이 내려가 어학도 하며 전도도 하기로 작정하고 사경을 마친 후에 원목사가 나더러 부산의 배목사와 같이 내려가 자리 잡고 일하라 하거늘 내가 편육을 위하여 어학하기로 작정한 일을 말하고 한 1년 동안 지내보겠노라 하니 원목사는 불평하여 하더라. 서울 정동에서 출발하여 약 6일간의 여행 끝에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에 도착한 패닉은 안시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며 서경조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의 어학 공부 방법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그 자신은 영어 성경으로
한국인에게는 중국어 성경을 주어 함께 비교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형태로 언어를 습득하였다. 약 2개월이 지난 후 페닉은 자신의 한국어 공부 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달 뒤 서울로 올라갈 때 나는 나 자신이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친구에게 영어로 말할 때 먼저 한글 단어를 생각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영어가 무엇인지 생각할 정도였다. 영어권에서 떠나 자기들 말밖에 하지 않는 한국인들 틈에서 지낸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언어의 중추 역할을 하는 관용어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나의 뇌리에 뚜렷하게 새겨졌다. 잠시 불편을 겪고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뿐 나 스스로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없는데 말이다. 페닉은 송천에 머물며 한국어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찬송 가사를 번역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 사랑하심은과 나는 참 기쁘다이다. 또한 서경조와 함께 영안사전의 도움을 받아 한문으로 된 신약전서와 영어 성경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어로 성경 구절을 번역하였다. 그가 번역한 찬송 가사와 성경 구절은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페닉은 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소년반을 만들었고 마을의 여성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위해 서경조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편 페닉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어려움은 복되네 보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찬송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의 관습에 부딪히면서 시작되었다. 너희에게 생명을 바친다 라는 문장이 문제가 되었다. 한국어에는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왕에게 어떤 것을 바칠 때를 제외하고는 바치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다. 한국 친구들 가운데 서너 명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요 라고 말했다. 이유를 물으니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천한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우리같이 벌레들을 높은 자리로 올리기 때문이지요 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엾은 동양의 친구들은 계속 고집하기를 하인이나 백성이 왕께 무엇을 바칠 때를 제외하고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바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야 여러분 나라의 관습을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로서는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관습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주의 왕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완강하게 고집부리기를 하나님이 하인의 자리를 취하셨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페닉이 한국 선교를 위해 넘어야 할 새 언덕 중 언어의 언덕을 어느 정도 넘어간 후 이내 맞닥뜨린 또 다른 언덕은 관습의 언덕이었다. 서양인으로서 한국의 관습에 무지했기에 비록 한국어를 배웠어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과 소통하는데 장애가 생겼다. 아무리 번역을 잘한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페닉은 언어 습득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또 다른 언덕을 넘어가야 했다. 페닉은 송천에서 찬송과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한국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다는 것, 즉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불경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당시의 관습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페닉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이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훗날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기독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신 것을 도적질과 같이 붙잡을 것인 줄 생각지 아니하시고 다만 스스로 그 영광을 벗었고 종의 형상을 입으사 사람의 형상을 받고자 하셨나니 사람의 형상한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자기를 낫게 하시고 항복하시니 곧 죽는 것까지 항복하시고 그것뿐 아니오라 십자로 죽는 것까지 항복하셨느니라. 페닉은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죽는 것까지 항복하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한국적 관습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번역은 1887년의 로스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국 이 번역의 원리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한글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경어체로 번역되고 있다. 페닉은 송천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익히는 중에 시간을 내어 중국을 여행하기도 했다. 미국 감리회 여성의료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은 1890년 10월 14일자 개인 일기에 게일은 오아리 호를 타고 중국으로 떠나는 친구 페닉을 배웅하기 위해 어제 제물포에 왔다라고 기록하였다. 그의 중국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에 알 수 없으나 황해도 송천에 자리를 잡은 후 한반도를 넘어 중국 선교까지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페닉은 만주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보이며 여행 후 서울을 거쳐 1891년 봄에 송천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 그는 여름을 지낼 양식과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사는 형이 보낸 여러 종류의 꽃씨, 서울의 선교사들 정원에서 캐낸 꽃뿌리와 과일 등을 가지고 왔다. 이후 그는 송천에 아담한 초가집을 짓고 뜰에 정원과 채소밭을 마련했는데 이곳의 식물들은 그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잘 자라났다. 하지만 정작 전도 열매는 부진하여 안씨 부인 외에는 없었다. 한국어를 익히며 한창 한국에 적응하고 있던 1891년 가을 무렵 페닉은 갑자기 귀국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런 언급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의 여러 정황과 다른 선교사들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페닉이 언더우드의 선교 활동을 비판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나이아가라 사경회를 통해 친분을 쌓은 장로교 목사 브룩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비판했는데 브룩스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던 진리에 기고하였다. 이후 1891년 제임스 존스톤의 남중앙 아프리카에서의 실제 및 공상소설에도 페닉의 서신 일부가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2년 전 한 남자가 자신의 선교지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그의 과장된 이야기들은 미국 교회 사이에서 넓게 퍼져갔다. 한 마을에서 그가 수행했던 개종 사역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다. 나는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그 마을에서 살기도 했다. 나는 이제 언급되는 이야기에서 그 선교사가 세례를 베푼 그 마을의 어떤 한 사람에게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한 현지인은 선교에 돈을 받았고 그 선교사에 의해 적어도 40에서 50명의 사람을 한 곳에 모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시간에 그 선교사가 당도하리라는 것이었다. 요구받은 숫자에 다소 당황스러운 채 그 현지인은 그의 친구들을 모으는 일에 착수했다. 그러나 9명밖에 모을 수 없었다. 그 선교사가 도착했다. 그는 상당히 긴 훈계를 한 뒤에 현지인들에게 그들이 쓴 모자를 벗으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왜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그 현지인 친구를 살살 달래면서 답변했다. 아,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모자를 벗으십시오. 이에 그들은 동양인들에게 있는 정중한 태도로 모자를 벗었다. 거기서 그 선교사는 이 9명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가 전에 보던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페닉이 보낸 서신의 주된 요지는 언더우드가 1891년부터 이듬해까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신의 한국 선교에 대해 보고했는데 그 중에서 황해도 송천에서의 선교 활동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즉, 언더우드가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과장하고 다닐 뿐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다는 개종자들도 사실은 마구잡이로 끌어들인 자들이라는 것이다. 패닉의 서신에서 비롯된 사건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과장된 선교 보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지만 그 기저에는 당시 내한 선교사들 간의 불화가 있었다. 내한 선교사 간의 불화는 다음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선교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평신도 의류 선교사인 알렌이 간접 선교를 강조했던 반면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직접 선교를 주장했다. 둘째는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한 것으로 알렌이 갑신정변으로 자상을 입은 명성황후 조카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온건개화파와 친분을 가졌던 반면 언더우드는 내한전 일본에 있을 때 친분을 쌓았던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를 가까이 했다. 셋째는 해외 선교 경험 부족으로 초기 내한 선교사 대부분은 한국이 첫 선교지였고 해외 선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서로 의협심에 불타서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했고 이를 관철하고자 자주 충돌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평신도 선교사 알렌과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가 위료 선교사 알렌과 같은 위료 선교사인 헤론이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와 위료 선교사 헤론이 불화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갈등 중재자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당시 내한 선교사 대부분은 피 끓는 20대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의 선교적 열정은 하늘을 찌를 듯 충만했으나 갈등 해결에는 미숙했다. 당시 한국에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노련한 선교사가 없었기에 선교사 간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훗날 언더우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국 선교부에 해외 선교에 노련한 네비우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패닉의 서신이 실린 진리는 캐나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보급되는 곳곳마다 언더우드를 비판하는 소리가 점차 높아갔고 그 파장이 캐나다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각 교파 선교부와 초교파적 선교단체는 이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되는 한국 선교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했고 이를 우려하여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1893년 6월 8일 미국 장로의 해외 선교부 엘리노드 박사에게 해명 서신을 보내기까지 했다. 언더우드를 비판했던 패닉의 서신은 무분별한 한국 선교에 경종을 울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을지 몰라도 패닉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즉, 그와 한국연합 선교회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 그의 선교 후원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원산에서의 활동. 서신 사건으로 야기된 선교 후원 문제로 잠시 본국에 다녀온 패닉은 한국연합 선교회와의 관계가 처음과는 다르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선교 활동에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한국으로 돌아와 사역지 이동을 결심한 후 1891년 가을 서경조에게 함경남도 원산에 함께 갈 것을 요청하였다. 패닉이 원산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당시 원산에 개신교 선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곳은 아직 개신교 선교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는 평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패닉이 처음 자리 잡았던 서울의 정동도, 다음으로 이주했던 황해도 송천도 모두 이미 다른 교파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결국 그는 다른 선교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진정으로 복음이 있어야 하는 곳을 원산으로 보았다. 게다가 캐나다 독립선교사 게일의 추천이 원산으로의 이주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패닉과 게일은 같은 캐나다인이었기에 그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 패닉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이가 게일이었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그와 우호적 관계를 계속하면서 사역했다. 또한 게일은 1891년 2월 하순쯤 미국 장로의 선교사 모펫과 함께 만주 심양에 있는 로스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 전도 여행을 하던 중 5월에 원산을 방문하여 이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패닉이 원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게일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이다. 패닉이 보기에 원산의 지정학적 위치는 선교적 측면에서 매력을 갖고 있었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 세 개의 항구가 개항되었는데 그 중에 원산이 하나였다는 것만으로도 원산은 항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원산은 1883년 원산학사가 설립되어 최초로 근대식 교육을 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원산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미 그 토대가 구축된 도시였기에 그 어느 곳보다도 선교를 위한 최적의 도시였다. 마지막으로 패닉이 원산으로 이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연합 선교회와의 결별을 대비하여 자립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원산은 패닉의 고향 온타리오와 기후, 풍토가 비슷하여 농사짓기에 좋았다. 그는 스스로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거주 지역 중 가장 풍광과 위치가 좋은 곳에 토지를 샀고 이곳에 시범적으로 농장을 만드는 한편 선교 거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본국 선교회의 후원 중단으로 한국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자 원산에 정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이든 타이든 간에 패닉이 자비량 선교의 길에 들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황해도 송천에서의 활동을 거울 삼아 그는 자영농을 통해 선교의 자립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씨앗의 품종 개량으로 한국 풍토에 맞는 품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같은 활동은 이후 그의 선교 사역에 적용되었고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패닉은 원산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면서 다른 국적의 내한 선교사들보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과 우호적으로 지냈다. 특히 그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게일과의 친분은 남달랐다. 게일은 1888년 독립선교사로 내한했으나 후원 선교단체가 해체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었는데 이때 미북 장로회 선교사 모펫의 도움을 받아 1891년 8월 미북 장로회로 전향했고 1892년 7월 초 선교부에 의해 원산으로 파송되었다. 이로 인해 게일은 원산으로 오게 되었고 이때 그를 원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가 바로 패닉이다. 다음으로 패닉은 하디 선교사와도 친밀했다. 하디는 1890년 9월 30일 독립의류 선교사로 내한하여 부산에서 게일과 함께 활동하다가 상경하여 제중원에서 근무했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는 1892년 11월 미북 감류의 선교사 맥길의 원산 시류소에 잠시 머물다가 패닉의 집방 한 칸을 빌려 진료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의 의류 선교가 패닉의 집에서 비롯되었을 정도로 둘은 매우 가까웠다. 패닉의 원산 사역은 안타깝게도 뚜렷한 선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황해도 송천에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습득했기에 원산에서의 활동은 언어적 장벽을 넘을 수 있었고 시범농장도 마련했기에 원산 시민들과의 선교적 접촉점 마련도 한층 쉬웠다. 그런데도 패닉은 원산에서 전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패닉이 제시했던 한국 선교를 위한 세 가지 언덕 중 마지막인 사람의 언덕에서 찾을 수 있다. 훗날 패닉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는 현지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정신없이 헤엄쳐 건너려고 안간힘을 썼다. 한번 팔을 휘젓다가 실패하면 다시 휘젓고 헤엄치는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국 지치고 좌절에 빠졌다. 벌써 19년 전의 일이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차라리 나는 여벌의 신발이나 옷 없이 다니더라도 한 달에 $5라는 적은 돈으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전념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눈이 너무나 멀었고 황색인에 대한 백인의 효율성에 너무나 도취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내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헤엄치려 했다. 패닉은 서양인으로서
동양인을 얕잡아보는 백인 우월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패닉뿐만 아니라 당시 서양인 대부분이 그랬다. 그래서 사역을 현지인에게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하려고 했다. 자신은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한국인은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즉, 한국인을 사역의 동역자가 아니라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대표적인 실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그의 생각과 활동으로 인해 그의 사역에는 뚜렷한 열매가 없었다. 패닉이 선교적 열매를 거두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그와 가깝게 지냈던 게일 선교사가 1904년에 출판한 선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독립선교사 화이어 브루어는 이 마을에서 몇 년을 지냈다. 그는 장터를 지나다가 윌리스와 프럼을 만났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화이어 브루어는 친절하기는 하나 고집이 세며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비위를 한번 건드리면 그는 서슴없이 독설과 경멸조의 말을 퍼붓는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성서를 연구하며 혼자서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윌리스는 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와 논쟁을 피하기로 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었다. 당신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이라고요. 모두 교회에서 쫓아버렸지요. 몇 명이 다시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당분간은 내 방식대로 그들을 징계할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글쎄, 그들이 겨우 수입의 20분의 1밖에 헌금하지 않았어요. 50분의 1밖에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와이어 브로어는 계속했다. 10분의 1을 헌금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난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교회 문을 닫아 걸었죠. 왜? 그들을 향해 총을 쏴버리지 그랬어요. 프럼이 비난조로 말했다. 윌리스는 프럼에게 그러지 말라고 날카로운 눈길을 보냈다. 프럼 씨, 당신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 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룰 수 없어요. 프럼은 너털 웃음을 치고는 아름다운 테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다. 도시의 밤이 찾아오면 온종일 분주하고 외침 소리로 가득했던 거리에는 드디어 정막이 감도네. 바울과 실라에 관한 노래였다. 음악을 좋아하는 화이어 브로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윌리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프럼이 노래를 잘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글은 다소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로 패닉의 전도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데도 그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한 게일이 썼다는 측면에서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 선구자 본문에 등장하는 독립선교사 화이어 브로어는 패닉을 지칭하며 그는 친절하고 희생적이나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며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인다. 게일은 패닉을 왜 이같이 묘사했을까? 이는 그가 패닉을 관찰한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소설적 상상력일 수도 있다. 또한 패닉이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고 게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패닉은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위엄과 기품이 있는 외모와 걸출한 체구를 갖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아서 성격이 매우 엄격했다. 또한 그의 신앙이 선천적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보수적인 신앙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그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패닉의 내면에서 서로 융합되면서 그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다른 말로 외적으로 풍기는 패닉의 강직함과 내면적 보수성이 그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 초기부터 성경에 입각한 원칙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의 강조를 통해 개종한 사람들이 올바른 신자가 되기를 원했던 패닉의 엄격한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패닉의 성격을 조명한 이들이 있는데 대한기독교 침례회사를 집필한 김용의 목사는
페닉 선교사는 원래 정의감이 투철하였으며 성경적이 아닐 때는 추호도 굴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했고, 한국 침례교 인물사를 저술한 김갑수 목사는 페닉 선교사는 고집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함께 일하던 타 교단 선교사들도 그를 고집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페닉 선교사는 고집이 셌다기보다는 의지와 자기 주관이 강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미북 장로의 선교사 사무엘 모펫은 1934년에 자신의 44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페닉과 함께했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음을 폭넓게 전파하였던 또 다른 선교사는 페닉이다. 나는 그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한 데 대하여 항상 아쉬워하였다. 원래 장로 교인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남다른 재능을 가졌던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 훈련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한국 목회자로서 맨 먼저 임직을 받은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서경조, 베어드의 조사 및 어학 선생으로서 부산 선교부를 개설하고 그곳의 개종자들을 가르치는 데 크게 기여한 고학윤 등이 있다. 40년이 넘도록 페닉은 독립사역을 지속하였다. 성경에 대한 위대한 연구자이자 동시에 선생으로서 그는 장로교회의 많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큰 축복이었다. 페닉은 주로 모국인 캐나다 출신 독립선교사들과 교류했고 다른 교파 선교사들과는 특별히 교류하지 않아 그의 교제권은 한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라는 약점에 따른 방어 기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이아가라 사경회를 통해 19세기 후반 신앙 선교를 지향했던 선교단체들이 가졌던 성향, 즉 의도적으로 교파 선교사들을 멀리했던 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페닉은 선교 사역에서 기존의 형식과 틀에 매이거나 그대로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이러한 그의 독립적 성격과 독자적 행보가 때때로 독선적으로 비쳐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페닉의 독특한 개인적 성향과 보수적 신앙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초기 한국 선교는 그의 불타는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신앙적 열매를 맺지 못했다. 페닉의 성경 번역. 페닉의 성경 번역은 그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는 내한 초기에 한국어 관련 교과서와 입문서들을 모조리 외우는 방법으로 한국인 어학 선생의 도움 없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직접 한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언어를 습득하기로 하고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송천으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송천에서 서경조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깨쳤고, 한국인 어학 선생의 도움을 받은 지 약 2개월 후에는 한국어로 생각할 정도로 어학 습득에서 괄목할 만한 진보를 보였다. 한편 페닉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상임성서위원회를 살펴보자. 이 기관은 내한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1887년에 결성되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주관 아래 이루어지던 이수정 번역본 마가복음 개정이 거의 완성되는 중에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이 기관 설립이 추진되었다. 1893년 영국 성서공회 만주지부 총무 켄 뮤어가 서울에 방문했는데, 그의 방문을 기점으로 새롭게 기구를 정비하여 상임성서위원회가 상임성서실행위원회로 개칭하였고, 각 교파의 선교부에서 2명씩 추천받아 성경번역지회 위원을 임명하였다. 페닉이 1887년에 결성된 상임성서위원회의 번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서경조의 역할이 컸다. 서경조가 초기 신자로서 이미 상임성서위원회에 속한 여러 번역위원 선교사들과 친분이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어학선생으로 활동하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당시 한국의 성경 번역에 참여할 선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페닉의 참여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891년 5월 5일 미국 성서공회 제1본 총무 루미스가 본부의 길맨 박사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상임성서위원회에 2명의 캐나다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패닉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패닉은 적어도 5월 이전에 번역위원으로서 서경조와 함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패닉은 로스 역번역위원회에서 한 권의 복음서로 선택된 요한복음 병용본의 편집과 개정을 서경조와 함께 맡았다. 이는 한글 성경과 함께 지식층의 한문 성경 요구가 증가하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국한문 병용 성경 간행 계획의 첫 출발이었다. 그들은 예수 형교전서와 한문 성경 대표위원회 역본을 대조하여 번역했다. 먼저 한문을 그대로 옮겨 쓰고 요한네복음의 번역문을 그 옆에 옮기며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완료했다. 이들이 개정한 요한복음전은 1891년 2월 서울의 산문출판소에서 인쇄되었고 그 비용은 영국 성서공회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발행은 약간 지연되어 같은 해 7월에야 나왔다. 부수는 3,000부였고 21 곱하기 13cm 크기의 109장이었다. 번역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요한네복음 제 1장. 처음에 도가 있사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 이 도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만물이 말미암아 다 지었사니 지음 바난 하나도 말맴지 않고 지음이 없나니라.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했던 패닉은 한때 이 단체의 회장까지 지냈다. 또한 그는 조선 선교사회의 회계를 담당해 다른 내한 선교사들과 연대하여 기독교 서적 발행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893년 상임성서위원회가 상임성서 실행위원회로 조직이 개편될 때 위원회 정관에 공식 조직된 6인 이상의 선교사를 가진 선교회만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람에 독립선교사인 패닉은 더 이상 위원회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이후 패닉은 번역위원회 및 조사 서경조와 결별했고 이전에 번역했던 요한복음을 새롭게 수정하여 1893년 귀국하기 전에 약한에 기록한 대로 복음을 출판하였다. 새롭게 수정한 요한복음 첫 부분인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약한에 기록한 대로 복음 제 1장 1. 원래 도가 있으되 도가 상대님과 같이 계시니 도가 곧 상대님이시라. 2. 이 도가 원래 상대님과 같이 계시고 3. 만물이 도로서 되하시니 무엇이든지 짓지 아니하신 것이 없나니라. 1891년판과 1893년판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어의 변화이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패닉이 1891년 국한문 병용체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받은 한자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이 원래로 하나님이 샹제님으로 바뀌었다. 패닉의 산업선교. 패닉은 정규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경제활동을 해야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계수단을 넘어 거시적 안목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나를 농촌에서 자라게 하여 농업과 원예와 상업을 가르치신 분이 주님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성장 과정과 외지 생활을 통해 익힌 농업, 원예, 상업 등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와 같다. 패닉은 자신의 경제활동 경험을 토대로 숭천과 원산에서 농업과 원예 관련 시범농장을 경영하였고 이러한 그의 활동은 산업선교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는 분명 한국의 농업 개량 또는 원예 사업을 목적으로 내한한 선교사는 아니었다. 비록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만을 전달하려고 했던 패닉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시범농장 경영은 사실상 원산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890년 가을, 패닉은 서울에서 황해도 숭천으로 이주하여
바쁘게 어학훈련을 받던 중 돌연 서울로 상경했다. 그리고 1891년 봄에 다시 송천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 사는 형이 보낸 여러 종류의 꽃씨와 서울의 선교사들 정원에서 캐낸 꽃뿌리와 과일 등을 가져왔다. 패닉은 송천에 아담한 초가집을 짓고 가져온 꽃씨를 뜰에 심는 등 정원과 채소밭을 마련했다. 1891년 가을, 한경남도 원산으로 이주해서는 원산 시내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동산이라 불리는 언덕에 땅을 사 사택과 과수원, 농장 등을 만들었다. 그는 외국에서 좋은 씨앗을 사와 우리 풍토에 맞는 품종으로 개량하고 한국인 농부의 농사 짓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영농법을 개선하는 데도 큰 관심을 보였다. 패닉이 이처럼 농장 경영에 몰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대로 그는 농장 경영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많은 교파 선교사들은 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로 활동했고 이들 선교비는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여 선교적 접촉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학교, 병원, 교회라는 삼각구도를 통한 간접 선교를 하였다. 반면 패닉은 한국연합선교회의 후원을 받았지만 선교의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도움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한국연합선교회가 후원형 선교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닉은 본국 선교회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스스로 자립선교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농장 경영을 한 것이다. 패닉의 딱한 사정을 알고 주변의 지인들이 그를 도우려고 했으나 그는 극구 사양했다. 특정 교단의 금전적 후원과 가족들의 경제적 도움 모두를 거절했는데 특히 형의 도움에 대해서는 그가 비신자라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처럼 패닉은 본국 선교회의 후원 외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기에 늘 궁핍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더욱이 1891년 가을 서신 사건 이후 본국 선교회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고 이 같은 상황이 그가 농장 경영을 통한 자립 선교로 나아가도록 했다. 게다가 농장 경영은 다른 무엇보다도 패닉이 가장 잘하는 선교 방법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패닉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그 대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다방면의 생활 능력을 습득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캐나다에 있을 때 나를 농촌에서 자라게 하여 농업과 원예와 상업을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곳에서 나를 북서부로 보내 변방의 생활을 익히게 하시고 다음에는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법 절차를 배우게 하신 후 회사에 들어가 실제적인 회계와 은행 거래를 배우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다시 태어나 주 예수의 몸된 제자가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마지막 이 두 가지가 내게 현실 생활을 가르친 가장 큰 요인, 즉 해외 선교에서 열매를 맺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패닉은 생활 방편이기는 하나 일찍부터 농업 기술을 체득하였다. 장성하여 집을 떠나 프라이즈 시범농장에서 일한 경험이 훗날 여호와 이레가 되어 선교 현장에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이처럼 농업 기술은 패닉 자신이 삶 속에서 습득하여 몸에 밴 것들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요 선교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었다. 패닉은 특유의 근면성과 자립성으로 토착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원산의 땅을 산 후 자신의 특기를 살려 그곳에서 농사와 원예를 했고 이를 통해 한국인과 선교적으로 접촉했으며 자립선교의 기초를 놓았다. 이것은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의 교육과 의료 선교와는 다른 한국 선교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패닉의 농장 경영은 한국 교회사에서 산업 선교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선교 철수 1891년 가을 원산으로 이주한 패닉은 그곳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등 자립선교의 기반을 닦고자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893년에 돌연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하는 그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자신의 20대 후반 인생의 황금기를 오직 한국 선교를 위해 보냈던 지난 4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서신 사건으로 인해 그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언더우드 선교사조차도 비록 그가 지금은 떠나지만 그의 온 마음과 동정심이 한국에 있기에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보았다. 불타는 복음전도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선교사라는 한계와 한국연합 선교회의 선교 후원 중단으로 인해 페닉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훗날을 기약하며 귀국하기에 이른다.